안녕하세요. 익명을 요청한 저는 올해로 41, 결혼한 지는 이제 12년이 넘었습니다. 아이 둘, 회사원, 남편, 전업주부인 저. 겉으로 보면 어디에 내놔도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범함 속에 묻혀버린 저 자신이 언제부턴가 너무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바람도 피운 적 없고 폭력도 없고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 자거나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게임을 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제 생일도 2번이나 깜빡한 적 있어요. 그렇게 점점 저는 말라갔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밤이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때 아이 친구 엄마인 지연 언니가 등산을 제안했어요. 야, 너 요즘 너무 얼굴이 말라서 같이 등산 다닐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치 누가 나를 꺼내줘 주길 바라는 심정이랄까. 그렇게 시작된 첫 등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근데 산을 내려올 땐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산이 주는 해방감이랄까. 무언가를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산에 갔어요. 지연 언니와 저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몇몇 사람들. 그 중에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처음 본 날도 기억나요. 까만 반팔 티셔츠, 등산 모자, 선글라스를 쓴 키 큰 남자. 처음엔 별 감흥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구나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사람이 자꾸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번째 등산날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등산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산을 오르면 항상 그가 옆에 있었고 조용히 물을 건네주거나 말없이 제 속도를 맞춰 걷는 사람이었죠. 지연 언니가 한 번 묻더라고요. 야, 너 태호 씨 좀 신경 쓰지? 엥? 무슨 말이야? 느껴져. 너 걔 올 때랑 안 올 때 표정이 다르거든. 전 그냥 웃어넘겼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그 후로 태호 씨와 저는 둘만의 시간을 따로 갖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평일에 한 번 더 오르실래요? 그의 제안.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어요. 그날은 우리 둘뿐이었어요. 산 중턱쯤 그가 말했죠. 나는 사실 결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예요. 3년 됐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산에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결 소리, 바람 소리, 그 사람의 체온.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다.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상하게도 2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여전히 주부인 제 삶. 아이들 아침 챙기고 남편 셔츠 다려주고 마트에 가고. 다른 하나는 매주 등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매일 줄타기를 했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외줄 위를 눈 감고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줄 위에 서 있는 시간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태호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등산 후 조용한 찻집에서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집에서 많이 힘들어요? 아무렇지 않게 묻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풀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나 사실 결혼 생활이 재미없어졌어요. 남편은 나를 아내로 보지 않고 그냥 생활 파트너 같아요. 태호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 말 나도 알아요. 사람이 함께 살면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에 전 눈물이 났어요. 찻잔을 들다가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다가 참았던 게 터졌어요. 그날 밤 전 남편 옆에 누워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코 고는 소리, 미동도 없이 자는 모습. 익숙했지만 낯설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지? 그냥 서류로만 부부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등산 모임 사람들끼리 1박 2일 산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연 언니가 말하길 애들이 방학이라 우리끼리 힐링 좀 하자고 남편한테는 그냥 여자들끼리 놀다 온다고 하면 되잖아. 전 갈등했어요. 이건 정말 선을 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제 생일을 또 잊은 거예요. 오늘 뭐였지? 무슨 날인가? 웃으면서 묻는 남편의 얼굴. 그 순간 뭔가 확 끊어졌어요. 아니야. 그냥 아무 날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가자. 이번에는 진짜 나를 위해서. 산행 첫날, 우린 모두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단풍이 물든 가을산 선선한 공기. 그리고 그 사람. 중간쯤 오르던 길 지연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끼리 숙소 도착하면 자리 잘 맞춰 앉자. 자리? 어휴, 너 정말 모르는 척한다. 커플은 커플끼리 자는 게 국룰이지. 모두 웃고 넘어갔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암묵적인 약속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숙소는 민박집 같은 구조였어요. 큰 방이 2개였고 남녀 혼숙이 아닌 방 정하기 자유였죠.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그 사람과 같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조용한 눈빛, 그리고 서로를 감싸는 손끝.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조용한 밤이었어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감정이 응축된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태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더 힘들게 할까봐. 계속 조심했어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그냥 죽은 듯이 살았을 거예요. 그 여행 이후로 우린 더욱 자주 만났어요. 산을 핑계 삼아 때로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내 안에선 늘 갈등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그를 향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야, 너 태호 씨랑 무슨 사이야? 왜? 그 사람, 너 말고도 연락하는 사람 있더라. 뭐? 우리 모임에서 진주 언니 알지? 걔랑도 단둘이 등산 자주 다녔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 태호 씨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쉬려고요. 주말에 봬요. 짧고 무미건조한 문자 한 줄. 이전 같으면 오늘 많이 보고 싶어요. 몸 조심해요. 그런 말이었을 텐데. 진주 언니.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늘 단정하고.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체력도 좋고 등산 모임에서도 인기 많았어요. 지연 언니의 말이 농담일 거라고 혹시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산행 장소에 도착했어요. 태호 씨보다도 먼저요. 그리고 보았죠.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 진주 언니와 태호 씨. 서로 가까운 거리,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진주 언니가 그의 팔을 가볍게 치며 웃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는 그 장면.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하는 기분이었어요. 전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까지. 일찍 오셨네요. 진주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같이 오신 거예요? 제가 묻자 태호 씨가 미묘한 눈빛으로 웃었어요. 집 근처가 비슷해서요. 그냥 같이 타고 왔어요. 말은 맞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 예전엔 저만 보던 그 눈빛이 지금은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산행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발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점심을 먹을 때도 그는 저를 잘 쳐다보지 않았고 대신 진주 언니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연 언니가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봤지? 내가 괜히 한 말 아니야. 나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 얼마 전엔 둘이 평일에도 따로 산에 다녀왔대. 그 언니가 자랑처럼 말하더라. 오래 알고 지냈다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껴안고 울었어요. 산은 나에게 탈출구였는데 그 사람은 나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선택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실감했어요. 며칠 후 전 용기를 내서 태호 씨에게 말했어요. 혹시 진주 언니랑 무슨 사이예요?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냥 오래 알던 사람이에요. 가끔 같이 산 타고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를 놓아줘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제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등산을 끊었어요. 모임 톡방도 나왔고 지연 언니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걷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내 안에 나를 찾기 위해.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며 제게 의존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혼자가 익숙해졌어요. 그 사람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어요. 그가 내게 건넨 따뜻한 말, 조용한 산길에서의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와의 시간 덕분에 저는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몇 달 후 지연 언니가 연락을 했어요. 야, 진주 언니 결혼한다더라. 진짜? 응. 근데 놀라지 마. 상대가 누구게? 제 머릿속에선 이미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태호 씨? 둘이 3년 넘게 알고 지냈다더라. 너랑 겹쳤던 거 나도 알게 되니까 소름이더라. 그 말에 전 이상하게 심장이 너무 차가워지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 눈을 피하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눈빛. 그게 답이었어요. 지금은 등산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켜고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잊으려 했던 그 산 이야기였고 그 사람과의 날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가정을 무너뜨릴 뻔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 시간은 처음으로 저 자신을 마주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나로. 태호 씨와 진주 언니의 결혼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전 그 이름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나를 고른 게 아니라 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선택한 거겠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일상도 조금씩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요즘 산엔 안 가? 그 모임 사람들하고
응, 그냥 좀 정리했어. 갑자기 왜?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별일 없어서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유난히 저를 관찰하는 눈빛이었어요. 평소엔 무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녁마다 일찍 들어오고 갑작스레 제가 누굴 만나는지도 물었어요. 지연이 언니는 요즘 어때? 진주 언니는? 그 태호란 사람은 요즘도 산타?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걸 묻는 어투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 결혼했어. 그 말을 일부러 꺼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들었어. 어디서? 아는 사람이 등산 모임 사진에서 봤대. 그 사진 너도 찍혀 있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며칠 뒤 지연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지연 언니 혹시 나에 대해서 남편한테 말한 적 있어? 내가 미쳤어? 왜 그래? 아니, 누가 우리 사진 보여줬다고 해서. 혹시 SNS 말하는 거야? 그제야 떠올랐어요. 진주 언니가 올렸던 단체 등산 사진들. 거기 제 얼굴도 몇 장 있었고 댓글에는 태호 씨 이름도 있었죠. 미쳤다.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야, 요즘 남편들이 다 스토킹 수준이야. 누가 누굴 검색했는지 다 떠. 그날 이후 남편은 날 더 이상하게 대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웃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갑자기 꽃도 사오고 아이들이랑 셋이서 외출도 자주 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말했어요. 미안해서 그래. 내가 너무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서.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후회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난 그 전에 포기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변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3주쯤 지나자 다시 예전처럼 무심해졌고 다시 말수가 줄고 다시 핸드폰만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리는 걸 봤어요. 지민 엄마라는 이름. 아이 학교 엄마라서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 메시지를 너무 빠르게 꺼버리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무언가 안 맞는 퍼즐이 끼워졌어요. 설마. 이틀 뒤 전 핸드폰으로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시물을 봤어요. 같은 반 학부모인데 남편이랑 너무 자주 연락해요. 아이들 얘기한다면서 평일 저녁에도 만나요. 혹시 저만 이상한가요? 익명 커뮤니티 글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 우리가 아는 아이랑 같았어요. 그 엄마 이름도 메시지 알림 속 이름이었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했던 이유. 그가 자꾸 웃고 갑자기 잘해주었던 이유. 그것도 자기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민이 엄마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순간 얼어붙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그 말 나도 똑같이 했었는데. 하지만 남편이 하면 왜 이렇게 치사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당신이 날 돌봤다면 난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전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내 생일을 기억만 했어도 아마 난 산에 안 갔을 거야.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며칠 뒤 전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당분간 따로 지내보려 해. 아이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고 작은 목소리로 우리랑은 계속 살아줄 거지? 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전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작고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숨이 트였어요. 한 달쯤 후 지연 언니가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너 요즘 어때? 전 말했어요. 힘든데 괜찮아.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공간에서 사는 건 처음이라서. 태호와 진주의 결혼 소식은 등산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퍼졌어요. 대부분은 놀라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결국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어요. 지연 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전한 선택만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문제 안 생길 사람. 감정 말고 상황을 고르는 사람.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전 그 후에도 등산을 가지 않았어요. 산에 오르던 발걸음 대신 아이들과의 하루를 더 꼼꼼히 챙겼고, 책을 읽고 혼자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걸 다시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허전했지만 점점 그 공간들이 저만의 휴식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태호 씨의 결혼 사진을 봤어요. 웨딩홀에서 찍은 전형적인 사진. 흰 정장을 입고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그 옆엔 진주 언니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화장도 짙어졌고 어딘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사진 밑엔 오랜 친구에서 부부로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비어 보였어요. 그로부터 2달쯤 후 지연 언니가 톡을 보냈어요. 너 진주 언니 요즘 소문 들었어? 뭔 소문? 언니는 답하지 않고 전화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주 언니 요즘 다시 혼자 산대. 뭐? 결혼한 지 3달 만에. 둘이 헤어졌대. 왜? 정확히는 태호 씨가 집을 나갔대.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을 듣고도 전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안도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그저 한 편의 소설이 끝난 것처럼 조용했어요. 지연 언니는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진주 언니가 태호 씨 핸드폰을 몰래 봤대. 거기 너랑 주고받은 문자들 아직 있었대. 숨이 턱 막혔어요. 삭제 안 했대. 그 사람 일부러 남겨뒀는지 몰라도 결혼하고도 정리를 안 했던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사람과의 문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숨 쉴 수 있어요.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말들. 누군가에게는 감미로운 고백이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들이 참 어리석고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이젠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문장 뒤에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칠 후 아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우린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보고 싶어. 우리 그냥 한 번 더 해보자. 그 말에 난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뭘? 당신도 그 여자랑 연락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다시 해보자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알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바람을 핀 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걸 지우려고 나를 다시 이용하는 게 싫어. 난 이제 당신에게 보완제가 아니야. 그날 이후 전 법적으로도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아이 양육은 제가 맡기로 했고 남편은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상처 주지 않게 부모로서의 역할은 유지하기로 했죠. 몇 달이 흐르고 전생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그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산. 혼자 올라가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젠 그 사람도 없고 말 걸어줄 누구도 없고 그냥 나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길이 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
계단마당. 예전 기억들이 지나갔어요. 그의 손, 그의 말, 그날의 숨결.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 산 위에서 전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어요. 태호 씨. 바람만 지나가고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진심으로 그걸로 충분했어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던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산이 제게 남긴 건 사랑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결국 나였어요.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기 시작한 여정의 출발점.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밥을 잘 챙기고 학교 준비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큰아이는 가끔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 하고 물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아요. 대신 주말마다 아빠를 만났고 전 그런 모습조차 감사했어요. 한때는 그 아이들에게도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부모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걸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연 언니가 또 연락을 했어요. 그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태호 씨 얘기 들었어? 또 무슨 일? 사실 그 사람이 진주 언니랑 결혼할 때 사업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대. 사업? 응. 무역 비슷한 일 했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 문제가 있었더라. 결혼 이후에 진주 언니한테서 돈 많이 받아갔다더라. 진짜? 결혼 석 달 만에 이혼한 게 그 때문이래. 진주 언니 말로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투자 사기였다고. 전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모든 말들이 다른 의미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도 아무도 몰라. 전화도 안 받고 등산 모임도 완전히 잠수 상태래. SNS도 다 닫았대. 그 순간 떠올랐어요. 그가 했던 말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사람한테 기대는 거 조심스럽잖아요. 그 말들이 외로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획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속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데 스스로 그 진심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진주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며칠 뒤 한 줄 답장이 왔어요. 다신 그 이름 묻지 마. 나는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수치, 허무, 그리고 나처럼 느꼈을 외로움. 그녀도 나처럼 그 사람에게 진심을 준 사람이었고 결국 같은 끝을 맞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잘 지내요? 그냥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 둘이 산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건 진심이었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는 그 대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감각이었으니까요. 그 감정은 그 어떤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였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아이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열리는 주부 대상 인문학 모임이었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다시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유난히 조용했고 늘 책을 들고 다녔어요. 책 좋아하세요? 제가 먼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 속에선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전 오래도록 웃었어요.
그 사람과 연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주제로 대화하는 관계는 지금의 저에겐 충분했어요. 그 어떤 타인보다 스스로를 더 많이 아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요. 산에서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배웠고 지금은 그 배움을 실천하고 있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눈 오는 날이면 혼자 창밖만 봤을 텐데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하루를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날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계획을 꺼냈어요. 작은 북카페를 열어보자는 꿈. 결혼 전 출판사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작게 동네 골목 작은 건물 1층에 책방 사이사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어요. 의미는 바쁜 일상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삶 사이에 작은 쉼표 같은 공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책만 보러 오는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는 이들. 그조차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고 가방에는 트레킹 지도 같은 게 꽂혀 있었어요. 카운터 앞에서 멈추더니 말했어요.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네. 작게 시작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천천히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자리로 가서 읽기 시작했죠.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어요. 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공기처럼 조용히 공간에 녹아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커피는 항상 아메리카노, 책은 주로 여행 에세이.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책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사장님도 등산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위에 등산 지도랑 배지들. 보통 그건 쉽게 모으는 게 아니니까요. 전 웃었어요. 예전엔 자주 다녔어요. 지금은 잠깐 멈췄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산은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다시 오를 수만 있다면.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카페를 연 지 3달쯤 되었을 때 하루는 작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없었고 편지 봉투엔 깔끔한 손글씨로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펼쳐보니 딱 한 장 단정한 필체로 쓰인 글. 보고 싶은 식객.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내 감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도피였는지.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그 어떤 이보다 더 선명하게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것.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압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그저 제 비겁함 때문이라는 것도요. 저는 지금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산 아래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사랑도 원망도 받지 않고 하루하루 노동하며 지냅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태호.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지도 웃지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 편지를 접어서 책장 깊숙이 넣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진심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꾸진 않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하나만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나고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창밖에는 작은 새싹이 올라오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 난 만화가 될 거야. 엄마는 다시 책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죠. 그 이야기는 엄마가 살아낸 시간이야. 봄은 어느새 말없이 카페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햇살은 길어졌고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아이들은 교복 셔츠 단추를 풀고 웃으며 뛰어다녔죠. 계절은 그렇게 내 마음보다 한 걸음 먼저 변하고 있었어요. 책방 사이사이는 이젠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공간이 됐어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어르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하교 후 숙제하러 오는 초등학생들까지. 카페가 아니라 쉼터 같은 곳이 되었죠. 사장님, 여기 있으면 괜히 마음이 정리돼요. 한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전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 공간 만들고 나서부터 나도 나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됐거든요. 그 말에 그 손님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관계들. 이제 내가 바라는 건 그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며 말했어요.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응, 많이 편해졌거든. 그때는 나도 나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도 전 이제 울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죠. 우리 둘 다 그랬을 거야. 우린 그냥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거지. 그날 아이들이 들어간 후 그와 나는 카페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전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지금 나는 누구랑도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게 누구든. 그 대답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직한 거란 걸 이젠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야기하는 방식도 마음의 방향도 달라졌어요. 엄마, 나 있잖아. 우리 반 애들 중에도 부모님 따로 사는 애들 많대. 그래? 근데 걔가 그러더라. 부모가 같이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래. 그 말을 듣고 나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는 덜 미안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등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도서관 모임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전히 수수한 셔츠, 책 한 권, 조용한 미소. 그는 말했어요. 이 책 사장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손에 쥐고 있던 책은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의 책이었어요. 전 웃으며 말했죠. 나 이제 그 방 갖게 됐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나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페이지를 펼쳐 읽었어요.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감정의 미뤄도 없이 그저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진짜 함께 있음은 붙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연인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어느 때보다 단단해요. 그때의 그 사랑은 지금의 나를 만든 한 페이지였고 그 후의 상처는 내 삶을 다시 엮어주는 실이었어요. 이제 나는
내 안의 산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엔 누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두 발로 다시 걷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라디오 앞에 누군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때 무너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산 아래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도 분명히 등산의 일부니까요. 당신은 지금 잠시 쉬는 중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숨을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만의 길을 만들 거예요. 사람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이는 일상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 높은 곳으로 발을 들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가정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로 숨 쉴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산에서 만난 감정은 처음부터 선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위로였는지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는지는 끝이 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태호 씨의 이름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죠. 사랑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웠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깊게 후회했고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 기억들을 정리해낸 그녀.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 또다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책방이라는 작은 공간, 아이들과의 웃음, 계절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라디오 앞에 누군가도 이 이야기처럼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삶은 당신을 떠나지 않았고 당신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 있음을요. 때론 모든 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사랑과 상처, 무너짐과 재건. 그 모든 것의 끝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나로 살아가도 괜찮다.